네, 앞서서 지금 무엇보다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하는 것이 중국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 이야기 좀 자세하게 해보죠.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장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중국의 제조업 PMI 6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 예상치에는 부합했지만 이러한 점이 악재가 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앞으로 이렇게 중국의 제조업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는지 전반적으로 먼저 살펴주시죠. 네, 중국 정부는 올해 들어와서도 계속적으로 긴축 정책을 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중국은 기존의 그 경기 하락 국면에서는 세장의 세를 바꿔서 새로운 세를 집어넣는 등록 환조 정책이라든지 커브길에서 남들보다 많은 투자를 하면서 경기 성장을 이끄는 만도 초차 정책을 써왔는데요. 하지만 올해는 중국 정부가 끌어오는 물을 막기 위해서 손 밑에 장작을 빼는 부저 추신 정책으로 전환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제조업 PMI뿐만 아니라 서비스업과 관련된 PMI도 계속 하락 추세를 보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1월 달에 중국 제조업 PMI가 생각보다 안 좋게 나온 것은 1월 그 춘절 효과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부의 그 여신 긴축 정책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한 달 단위로 보는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를 보면 11월 달에 18%, 그리고 12월엔 17%까지 둔화되면서 수주나 생산, 신규 주문 지수가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중국의 PMI 지표로 보면은 중국의 올해 1분기 GDP 성장률은 7.2%까지 하락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세계 성장 기여도 측면에서 보면은 미국과 같은 25% 정도를 차지하는 중국의 성장 둔화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연초 수출 증가에도 상당히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중국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7천조 원 정도 되는 그림자 금융 문제 그리고 지방 정부의 채무 부채 문제를 억제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긴축 정책을 편다는 점에서는 중국과 관련된 성장 모멘텀은 연초에는 조금 약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긴축 정책 기조와 또 투자 억제 정책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이러한 제조업 경기도 계속해서 좋지 않을 것이다. 하락 추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긴축 정책 가운데서도 금융 긴축 정책 같은 경우에는 설 연휴 이후에 좀 완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어떻게 될까요?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요. 중국 정부는 아무래도 3월 달 전인대를 앞두고서 강력한 금융 긴축 정책을 펴기보다는 좀 온화한 정책을 펴겠지만요. 전인대 이후에는 다시 강력한 금융 긴축 정책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같이 보는 근거는 중국에는 5천조 원이 넘는 과잉 생산 시설을 갖고 있고요. 또한 3,100조 원이 넘는 지방 정부의 채무 문제, 그리고 정부와 민간의 채무 총액은 GDP의 230%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신용 확대를 억제하지 않으면 빚을 갚는 이런 악순환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 정부는 앞으로도 신용과 관련된 부분들은 디레버리징 작업들을 상당히 활발하게 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중국과 관련된 그 금융 위기 문제가 최근에 그 농촌 신용 조합 부분으로 확대가 되면서 디폴트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림을 보시면요, 중국의 채무 지방 정부의 채무 상환별로 나타낸 그림입니다. 올해는 중국 정부가 무려 3조 3천억 위엔 정도 되는 엄청난 자금이 만기가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단기 금리 상승 압력을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잡으려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중국은 현재 사람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은 피가 많아서 고혈압 증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고혈압 증세를 빼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강도 높은 자금 환수 정책이라든지 IPO를 제기한다든지 그리고 과잉 생산 시설을 퇴출시키는 작업들을 계속 펼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제조업 경기와 관련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 좋을 텐데 일단 재고 조정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 재고 조정은 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좋지는 않은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중국 정부에서 발표하는 그 재고 동향은 석 달에 한 번씩 발표되는데요. 11월에 재고 수준은 6.6%로 8월보다 5.7% 정도
보다는 좀 증가했습니다. 재고 조정이 완료가 되긴 했지만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재고를 쌓으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지를 않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거는 중국의 전방 산업인 생산재뿐만 아니라 소비재 산업의 부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림을 보시면요. 중국의 공산품 출하 가격 지수라든지 교육 조건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기업들의 경영 상태를 나타내는 그림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모두 마이너스 1.4%로 부진한 상황입니다. 상산할수록 적자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황인데요. 시장에서는 중국 기업들이 시장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기 때문에 적자를 보더라도 계속 상산하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앞으로 생산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도 빠른 속도로 디프레이션이 회복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긴축 기조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이어가겠지만 또 연초 같은 경우에는 신형 도시화라든지 이러한 경기 부양책도 나름대로 내놓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대중국 수출 어느 쪽이 좀 긍정적일까요? 네, 아무래도 중국은 과잉 생산 시설을 갖고 있는 철강이나 알루미늄, 조선 쪽은 계속 재고 조정이 늦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우리나라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림을 보시면요, 중국의 업종별 생산 흐름입니다. 여기에 화학이라든지 기계, 전자 부품 같은 경우는 중국의 신흥 전략 산업들을 육성하는 정책, 그리고 신용 도시화 정책으로 인해서 재고 조정이 빠르지는 않지만 아주 완만하게 진행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도 앞으로도 반도체, 음향기기, 차량용 부품, 핸드폰 부품 쪽을 중심으로 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중국 정부가 올해는 투자해서 소비 주도형 성장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체육 오락이라든지 가전, 가구, 자동차와 관련된 종목들이 좋아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관련 종목은 아웃도어 제품이 있겠고요. 화학 중간 제품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 그리고 디스플레이 장비 같은 쪽은 올해도 대중국 수출은 계속 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 이렇게 중국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또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신흥국에 대한 금융 불안 아니겠습니까? 중국의 수출에 있어서 신흥국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또 만만치가 않을 텐데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아시안 지역과 그리고 신흥 경제 지역의 수출이 전체 수출의 50%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시장입니다. 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통화 위기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됐을 경우에 중국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같은 경우에는 과도한 환머니 유입을 통제시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위엔화에 어느 정도 경쟁력을 확보시켜 준다는 점에서는 서로 악재와 호재가 좀 충돌되면서 중립적인 상황이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또 신흥국 위기가 더 확산이 됐을 경우에 중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재정 적자 비중이 가장 적은 나라입니다. 또 부채 비율이 50% 전후기 때문에요. 재정 정책을 쓸 수 있는 여력도 많고요. 또 국유 기업들의 우량한 자산을 갖고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높은 저축률, 그리고 외환 보유고가 3조 5천억 달러에 달하기 때문에 완충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 확산된 신용 위기가 한국으로 전임되는 그런 사태들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연휴를 마치고 시장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중국의 경기 문제 그리고 신흥국의 금융 불안 문제를 또 중국과 연결해서 우리가 알아봤는데 중국의 춘절 연휴는 이번 주 또 목요일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물론 중국의 춘절 연휴 소비와 관련된 기대감이 예년보다 약화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또 규모가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중국에서는 지금 650개 도시에 사는 외지인들이 3억 9천만 명 가까이 되고요. 또 중국 도시의 2억 5천만 명이 지금 관광 소비에 나서면서 매일 하루 9,900만 명이 이동을 한다 그럽니다. 이 때문에 이들이 쓰고 가는 금액이 대단한데요. 외지인들 같은 경우는 고향 돌아갈 때 무려 200만 원 정도 소비를 하게 되고요. 또한 도시인들 같은 경우는 관광 소비만 하더라도 20조 원, 그리고 전체 춘절 기간의 소비 규모는 100조 원 정도에 달한다 그럽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는 SUV 차량이라든지 대형 LED TV, 스마트폰과 같은 새로운 가전 제품들이 지금 불티나게 좀 팔리고 있고요. 또한 중국 안에서 재미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그동안에 신세진 사람들을
신세를 갖기 위해서 새해에는 그 홈쇼핑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통신 판매 사이트를 통해서 선물을 주는데요. 올해 최고의 히트 작품은 공예품으로 된 금 판매가 각광리에 지금 팔리고 있다 그럽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일 간의 관계도 악화되면서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이 8만 명이 넘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들이 쓰고 가는 돈은 무려 1,000억 원 정도를 넘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럽니다. 네, 여전히 뭐 예년보다는 낮다고는 하지만 어마어마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춘절 연휴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증시 역시 또 목요일까지 휴장을 하게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춘절 연휴 이후에는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세요? 네, 중국 증시는 2월 달 증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상승 기조에 들어서는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요. 아무래도 3월 달 전인대를 앞두고서 지방은 춘절 뒤에 본격적으로 정지 계절에 들어갑니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신형 도시화뿐만 아니라 스마트 그리드 그리고 환경, 철도와 관련된 대규모 투자들이 일어나고요. 이거와 관련된 예산이 지금 집행되기 때문에 정책 수혜주를 찾는 움직임이 좀 더 활발해진다는 측면에서는 중국 증시는 일시적이나마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2월 달에는 아무래도 정치적인 계절을 타기 때문에 IPO 문제도 일부 많은 물량이 쏟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수급상으로도 좀 안정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우리나라 증시에는 호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